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국지 목차를 따라가며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야기 삼국지. 관도대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어요. 조조와 원소는 황하 북쪽에서 처음 전선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긴박한 순간에도 조조는 원소의 우유부단함을 생각하면서 몸을 살짝 빼돌려 남쪽을 공격하죠. 그리고 장수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유비를 공경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서주를 차지하죠. 유비는 할 수 없이 원소에게 달아납니다. 그리고 백마에서 첫 전투가 벌어졌고요. 조조는 포위된 백마를 구원하고 모든 병력을 다 관도 남쪽으로 철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황하 북쪽에 있던 전선을 황하 남쪽으로 이동을 시킨 거죠.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했습니다. 드디어 원소와 조조는 관도에서 서로 본격적인 전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원소는 조조가 관도에 세운 진영을 보고 그 앞에 높다란 토산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는 높다란 망루를 세워서 그 위에서 조조의 진영을 내려다보면서 활을 쏘게 했어요. 고대 전투, 현대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지형을 차지하는 게 보병전에서는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유리한 위치를 원소가 점령을 한 거죠. 그렇게 되니 조조의 진영은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많이 상했어요. 낮에는 머리에 방패를 쓰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조는 굉장히 난감했어요. 유협이 발석거를 만들자는 제안을 합니다. 발석거는 지렛대의 힘으로 돌을 날리는 그런 공성무기였죠. 하지만 축성 기술이 발달하고 날아오는 큰 돌은 눈에 잘 보여서 쉽게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그런 무기였어요. 사실 우리는 서양 문명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을 해서 항상 서양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이때까지만 해도 동양이 훨씬 더 이런 전쟁이나 이런 데서 훨씬 더 발전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유협이 이제 그걸 기억을 해내고 발석거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왜냐? 토산에 있는 망루는 고정된 표적이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맞추지 못하지만 망루를 맞추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거든요. 조조는 밤을 새워서 수십 대의 발석거를 만들었고요. 날이 밝자마자 망루를 향해서 돌을 쏘았습니다. 망루는 당연히 부서지죠. 망루에 올라있던 궁수들도 많이 상하고 다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루의 이점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원소는 한동안 이득을 보던 망루를 잃어서 크게 아쉬워했습니다. 그때 모사 신배가 다른 전략을 내놓습니다. 땅굴을 파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지금 현재 토산이 쌓여 있는 상태죠. 조조의 시선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산 뒤에서부터 땅굴을 파고 들어가면 적을 충분히 속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계산이었어요. 하지만 이 계책도 유협에 발각이 되고 맙니다. 유협은 진영 둘레에 참호를 팠어요. 그러니까 땅굴은 땅속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낭떠러지를 만난 거죠. 참호를 팠으니까. 그래서 뜻하지 않은 곳으로 다 노출이 되고 맙니다. 자연히 싸움은 다시 지구전 양상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유비가 원소에게 말합니다. 앞을 공격해서 당장 이득을 얻지 못하면 뒤를 노려야 된다. 지금 제가 들으니까 연암이라는 곳에 유벽과 공도라는 무리가 있는데 내가 가서 그들을 설득해서 조조의 배후를 괴롭히도록 하겠다. 조조의 정신이 분산이 되면 전선에 변화가 생길 테고 그때 공격해라. 사실 유비는 원소를 돕기보다는 원소에게서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원소가 굉장히 탄탄해요. 명문가의 후광도 있고 따르는 세력도 많고 엄청난 땅을 차지를 했잖아요. 하지만 내부에 들어와서 본 원소의 사정이 평탄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원소의 몰락을 예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우의 일이 마음에 걸렸어요. 관우는 조조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관우에게 몰래 연락을 취하고 연암으로 빠져나갈 계획을 세운 겁니다. 유비의 속을 모르는 원소는 그 계책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승낙을 합니다. 유비는 그 길로 연암으로 향합니다. 허도에 있던 관우도 유비의 연락을 받고 이미 연암으로 출정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그리고 조조를 만나서 연암으로 출정을 청합니다. 연암에서 유벽과 공도의 무리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허도를 위협하고 있다. 이게 소란스럽다. 이런 정보가 도착을 한 거예요. 조조의 모든 전력은 다 관도에 집결이 돼 있습니다. 사실 20만, 30만 이런 병력이 나왔지만요. 실제 기록상으로는 조조가 한 7만 정도의 군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원소는 10만이 넘었고요. 그러니까 조조의 전력을 다한 그런 군사였고, 그래도 군사의 차이가 많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조조로서는 사실 전선에서 병력을 빼낼 여력이 없습니다. 마침 관우가 있으니까 관우에게 연암을 평정하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이게 유비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관우는 연암으로 출전하는 한편 유비의 두 부인을 몰래 빼돌려 연암으로 갑니다. 유비가 연암으로 달아난 사실, 그러니까 유비에게 달아난 사실은 조조에게 보고가 되었어요. 하지만 조조는 관우의 충절을 생각해서 추격하지 말라는 영을 내립니다. 유비는 연암에 도착해 유벽, 공도와 합류하고 이어서 속속들이 도착하는 옛 수하들을 만납니다. 관우와 장비도 찾아왔고 뜻하지 않게 조은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공손찬이 몰락을 하고 조은의 행방을 몰랐었잖아요. 하지만 조은도 유비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조은은 유비의 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유비는 일단 작지만 하나의 세력을 다시 모았죠. 정말 불사조 같은 그런 생명력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조조의 시선이 관도에 머물고 있는 틈을 노려서 유벽과 공도의 병력을 동원해 허도를 공격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좀 싱겁죠. 사실 이 관도대전의 시작부터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그런 그 관우의 멋진 모습이 나옵니다. 알량을 관우가 목을 베죠. 그리고 알량을 벨 때 조조가 굉장히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조와 원소의 군사 알량이 싸우고 있던 거예요. 근데 조조의 장수들이 알량에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물론 에이스급 장수들이 나갔던 건 아니에요. 알량의 무공을 빛내주기 위한 그런 장치이기도 했으니까 에이스급 장수들이 나갔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장료의 충고도 있었잖아요. 관우가 은혜를 갚지 않으면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충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조조는 관우를 부릅니다. 관우는 가볍게 나가서 알량의 목을 베어와요. 조조가 깜짝 놀랍니다. 이때 관우가 한마디 해요. 내 동생 장비가 있는데 걔는 내가 하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100만 대군 속에서도 적장의 목을 따는 게 주머니에서 과자 꺼내는 것만큼 쉽다. 장비를 엄청 칭찬을 한 거예요. 조조가 깜짝 놀라서 장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은 정부 옥기세 장비라는 이름을 쓰고 전장에서 만나면 절대 싸우지 말고 피하거라. 뻥이죠. 하지만 이 일화는 나중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게 알리앙과 관우가 싸울 때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인데요. 물론 소설적인 그런 장치죠. 그리고 나서 관우는 유비가 연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원소에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유비를 만나러 출발을 하죠. 하지만 조조는 인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 관우가 왜 자기를 만나려고 하는지 알았거든요. 만나주면 인사를 하고 떠날 것이고 자기는 약속했으니까 관우를 못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조는 관우의 면회 신청을 거절을 해요. 3번 면회 신청을 했던 관우는 조조의 속셈을 알고 편지를 한 통 써놓고 조조가 선물했던 모든 물건을 잘 봉인해 놓고 그리고 두 부인을 모시고 떠나죠. 떠나면서 관우 5관 돌파, 그러니까 5개의 관문을 돌파하면서 6명의 장수의 목을 베는 엄청난 무용담을 우리들에게 선사를 합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그 관우 5관 돌파에 대해서만 영화로도 만들어지기까지 했었고요. 관우와 조조의 우정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게 답니다. 알량과 문추의 싸움에서 그다지 기여를 하지 않았고 조조의 전략대로 그 싸움을 이겼던 거예요. 좀 싱겁죠. 그리고 생각만큼 우리가 엄청난 대우를 관우에게 해줬다라고 하는데 이때 그 한수정후라는 벼슬을 내리거든요. 이게 제후 등급에 있어서 9번째인가 뭐 11번째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큰 자기를 내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소설적인 장치로서 조조와 관우의 이 우정은 뒤에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뭐 삼국지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웬만큼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관우 5관 돌파의 내용은 워낙 삼국지에서 재밌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판을 만들어서 꼭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손책에게 사건이 벌어집니다. 199년에 단양과 회계 일대를 차지했던 손책은 더 강남에서 세력을 넓힙니다. 그래서 여강, 예장 지방까지 모두 차지를 해요. 그리고 장괭을 조정에 파견을 합니다. 내가 이 지역을 차지했다. 나를 이 지역의 패주로 인정을 해달라. 조조는 그런 손책을 사자새끼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책을 달랠 마음으로 조카 조인의 딸을 손책의 동생 손광과 결혼을 시킵니다. 손책은 아주 기고만장했어요. 그래서 조조에게 대사마 벼슬을 내려달라고까지 요구를 합니다. 대사마는 삼공의 하나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죠. 총리. 조조는 그것까지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손책은 거기에 앙심을 품었어요. 그리고 조조가 관도로 출정한 사이에 허도를 공격하러 가려고 군사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손책의 밑에도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군태수 허공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성질이 포악한 손책은 허공을 죽입니다. 이 허공이 굉장히 그 신망을 얻고 있는 인품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밑에 있던 식객들이 허공의 복수를 하겠다면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사냥하던 손책을 습격을 했습니다. 다행히 정보가 나타나 구출해서 목숨은 건졌지만 부상이 심했어요. 손책은 원래 이렇게 자신만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냥 같은 거를 나가도 굉장히 조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도 주위 어른들에게 항상 핀잔을 많이 듣고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그 자신을 너무 믿는, 자신의 힘을 너무 믿는 자만심 때문에 이런 큰 화를 당한 거죠.
손책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관원들과 아우 송권을 병상 곁으로 불러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장소에게 송권을 잘 보필하라고 당부를 해요. 장소는 그 고명 대신이 된 거죠. 선대의 유지를 받들어서 후대를 안정시키는데 가장 큰. 그리고 사실 이때 손책의 곁에 있던 인물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이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아우 송권에게 관인을 넘겨줍니다. 군벌들과 싸우는 일은 내가 너보다 낫지만 어진 사람을 등용해서 지키는 일은 아우 네가 나보다 나을 것이다. 너는 대임을 맡아 일을 그르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수성의 달인 손권이라는 벼로가 여기서 탄생을 하는 거예요. 손책의 어머니, 즉 오태 부인이 울면서 손책에게 말합니다. 네 아우가 어리니 큰 일을 당하면 어쩌란 말이냐. 손책이 말합니다. 안의 일은 장소에게 묻고 밖의 일은 주유에게 물으십시오. 주유가 이곳에 없어 당부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손책은 아우를 모두 불러 모읍니다. 모두 내 형 송권을 도와라. 너희 중에 딴 마음을 먹는 자가 있으며 모두 힘을 모아 그를 죽여라. 그리고 부인을 부릅니다. 그대는 어머님을 잘 모시고 처제가 오거든 지금까지 나를 도와준 것처럼 내 동생을 도와달라고 전해주시오. 이게 대교예요. 대교. 손책의 부인. 그리고 처제. 소교죠. 강남의 두 미인. 소교는 주유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유가 오거든 내 동생을 잘 도와달라고 전해달라는 거였죠. 손책은 한창 26의 나이에 그렇게 죽습니다. 송권은 상복을 입고 슬피 울기만 합니다. 장소가 그를 설득합니다. 이건 정사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에요. 지금은 그리 슬퍼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계문읍도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마음을 굳게 하고 건재함을 보이십시오. 흔들리는 관원들에게 주군이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문을 다 열어놓고 도둑을 맞이하는 거나 같다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장소는 송권을 부축해서 갑옷을 입히고 말에 태웁니다. 그러나 아직 관원들은 송권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때 주유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송권에게 군신의 예를 취해요. 장소가 받들고 주유가 힘을 보태니까 모든 관원들은 송권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우두머리는 장소였고 군사적인 우두머리는 실권은 주유가 가지고 있던 건데 정치적인 우두머리와 군사적인 우두머리가 모두 송권을 받으니까 나머지 관원들도 다 거기에 설득이 된 거죠. 주유는 다시 자신이 지키고 있는 파구로 떠나면서 노숙을 청구합니다. 주유는 송권의 당부를 받고 노숙을 찾아가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유가 노숙을 청구를 했는데 송권이 부탁을 한 거예요. 주유 파구로 가는 길에 노숙을 만나서 내가 찾아갈 것이다. 언지를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었겠죠. 노숙에게 주유가 말합니다. 지금은 신하가 임금을 선택하는 시기입니다. 부디 손장군을 도와주십시오. 노숙도 주유의 간곡한 청을 들어서 송권에게 의지를 합니다. 송권은 노숙을 만나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깊이 감복을 해요. 그리고 항상 곁에 두고 모든 일을 묻고 의논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나요? 유비도 제갈공명을 얻었을 때 딱 이랬죠. 그래서 관우와 장비가 질투를 하기도 했었죠. 하루는 노숙과 같이 잠을 자던 송권이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일어나서 묻습니다. 지금 황제가 힘을 잃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어찌해야 제황공이나 진문공의 폐업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제황공과 진문공은 춘추 5패예요. 춘추 시대에 왕, 그때는 이제 황제가 아니고 왕이었죠. 주나라 왕실이
힘을 잃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오패들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역적의 무리를 다 토벌을 하고 왕실을 잘 보필하는 그런 위치에 오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춘추 오패라고 하는데요. 노숙이 자기 생각을 말해요. 제 생각으로 한실의 운명은 다시 세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황실을 받들어 제환공이나 진문공의 폐업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한왕실, 한 왕조를 받들 게 아니라 우리가 대업을 세워야 된다. 노숙의 뜻은 그거예요. 현재 상황을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조조를 쉽게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취할 태도는 강동을 완전히 점령하고 장강을 경계로 해서 천하의 형세를 관망하는 겁니다. 조조를 한 다리로, 형주의 유표를 다른 한 다리로, 나머지 한 다리를 주공이 차지해서 세발소처럼 균형을 잡고 있다가 우리가 힘을 길러 황조를 치고 유표를 점령한 다음 조조와 건곤일적 한판의 승부를 내고 스스로 제위에 오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멋진 말이죠. 여기서 그 장강, 양자강의 힘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북방의 병사들이 남방을 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풍토의 이유도 있었지만 이 강, 천엄의 요새였거든요. 그래서 강동을 우선 다 차지를 하고 힘이 어느 정도 모이면은 유표와 그러니까 형주 하나지만 형주 하나의 힘이 엄청 났거든요. 형주와 조조가 대치를 하고 있는 국면을 살펴보다가 유표에게 가는 길에 가로막힌 건 황조거든요. 황조를 치고 유표를 점령해서 1대1 구도를 만든 다음에 한판 승부를 내고 조조를 몰아내고 우리가 황제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그게 나오죠. 세발솥. 제갈공명의 천하삼분지계는 여기서 이렇게 허망하게 그 비밀이 까발켜집니다. 너무 일찍 나오면 제갈공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씁쓸할지도 모르는데요. 조금 다르니까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건은 이 말을 듣고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노숙의 손을 잡고 사은 숙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으로 모시는 예를 갖춘 거예요. 그리고 노숙의 적극 추천한 제갈근을 받아들였어요. 이때 조조와 싸우던 원소가 동맹을 청해왔습니다. 제갈근은 원소와 동맹을 끊으라고 충고를 합니다. 송건은 그에 따랐어요. 한편 조조는 손책의 죽음을 알고 강동을 공격하려고 마음먹었지만 강동에서 돌아와 시여사가 된 장경이 말립니다. 나무 상중에 공격했다가 성공하면 욕을 먹을 거고 실패하면 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우선은 강동을 달래십시오. 장경은 오나라 사람이죠. 손책 장소와 같은 인물인데요. 장경이 그 조조에게 저걸 가지고 간 거예요. 표문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손책과 연락을 하고 다시 조정에 들어가서 지금 벼슬을 받고 있는 거죠. 조조는 그 말을 듣고 송건에게 회계태수를 내리고 장경에게는 회계 도유의 벼슬을 주어서 다시 강동으로 돌려보냅니다. 돌아온 장경은 다시 고흥을 추천했고 송건은 고흥을 회계의 승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승은 그 경찰청장 같은 그러니까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뭐 당시는 군대와 경찰의 구분이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군사를 움직이고 그리고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강동의 기틀은 이렇게 서서히 갖춰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조조는 한없이 길어지는 전쟁에 마음이 지쳐가고 있었어요. 관도를 벗어나 한판 승부를 내고 싶어도 워낙 세력이 불리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원소도 섣불리 밀고 내려오지 않으니
마냥 길고 긴 대치만 이어졌습니다. 거기다 허도에서 군량을 대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조조는 답답한 마음에 허도를 관리하는 순욱에게 회군할 뜻을 편지로 보냈습니다. 순욱이 다급하게 답장을 보내 불가함을 알립니다. 주공께서 군사의 진퇴를 말씀하시기에 답을 드립니다. 지금 원소가 모든 군사를 총동한 것은 관도에서 주공과 승부를 내려는 결심입니다. 그러니 주공께서 군사를 거두시면 다시는 저들을 꺾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합니다. 비록 적의 군사가 많다고 하지만 어찌 원소가 주공의 신무 명철함을 따르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병력이 불리하지만 형양성에서 싸우던 한나라를 포위했던 초나라의 군대에 비하겠습니까? 부디 굳게 지키며 적의 변화를 놓치지 말고 기회로 삼으십시오. 조조는 철수하려던 마음을 접고 더욱 군사를 위로하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서왕의 부장 사화는 원소의 첩자를 하나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생각 없이 문초를 시작했는데 뜻밖의 수확을 얻었어요. 원소의 군량이 곧 도착하는데 그 길이 안전한지 알아보려고 나왔던 첩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군량 호송의 책임자가 한맹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순욱의 동생 순유가 적극적으로 공격을 권합니다. 가볍게 무장한 기병으로 운반해오는 군량과 마초를 끊으십시오. 반드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조조는 서환과 사환을 불러 출전을 명합니다. 미리 정탐한 길이라 큰 경계 없이 군량을 운반하던 한맹은 갑자기 나타난 서왕이 군량 더미에 불을 지르자 놀라서 허둥대다 달아났습니다. 멀리서 불꽃이 치솟는 것을 본 원소가 상황을 짐작하고 급하게 장압과 고람을 파견했지만 조조도 장류와 허저의 부대를 보내서 막아 싸웠습니다. 조조의 군사는 힘겹게 싸우지 않고 적당히 어울리다가 군량이 다 타는 것을 보고 군사를 철수시킵니다. 군량만 뺐거나 뭐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군량을 없애려고 했던 거니까 가능했던 그런 전략이었죠. 원소는 한맹을 죽이려다가 장수들의 만류로 용서를 하고 신배를 업군으로 보내 군량을 다시 모으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량을 쌓아둔 오소에는 순우경을 파견해 지키게 했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잡은 조조에게 또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위기가 기회를 만든 거예요. 군량 사정이 어렵기는 조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조는 군량이 다해서 순욱에게 군량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조조의 편지를 가지고 가던 전령이 원소의 모사 허유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허유는 편지를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원소를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시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원소도 이때 군량이 부족해서 모사 신배를 업군으로 보내 군량을 수습하게 하고 있었어요. 신배는 업군으로 돌아가 행정을 보면서 군량을 모아 관도로 보냈습니다. 그런 신배에게 허유의 가족이 연루된 비리가 포착된 게 원소에게는 큰 불행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리를 적발한 신배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허유의 일이라 서둘러 원소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허유가 원소를 만나러 갔던 즈음에 통보가 도착한 거예요. 원소는 허유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른 상태에서 허유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허유는 조조의 편지를 꺼내 보이면서 서둘러 관도에 대한 공격을 증가시키라고, 그리고 군사를 일부 빼돌려 허도를 급습하게 건의를 합니다. 원소가 신배의 편지를 허유에게 내보이며 화를 냈습니다. 너의 그 계책은 혹시 조조와 내통한 게 아니냐. 지금은 너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이대로 두지만 전쟁이 끝나고 업군으로 돌아가는 날
너를 철저히 조사해서 네 죄를 묻겠다. 이 원소의 실수였어요. 그리고 조조와 다른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정의롭지 않아도 그 계책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함께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허유에게 화를 냈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거나 가뒀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한 건 허유 보고 도망가라고 한 거죠. 결국 허유는 그 길로 조조에게 투신을 합니다. 사실 허유와 조조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어요. 하지만 그 허유는 더 세력이 큰 원소에게 가 있던 건데 조조도 그 사실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원소 밑에 있던 허유가 뜻밖의 자신에게 찾아온 겁니다. 조조로서는 정말 기쁜 일이죠. 그리고 버선발로 달려나가 허유를 맞이를 합니다. 이 버선발, 이게 벗은발의 뜻이라고 하네요. 이게 그 그러니까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달려나갈 만큼 반가운, 이렇게 우리는 그 버선을 생각하잖아요. 한복에 신는 버선을 생각하는데 이게 벗은발이라네요. 벗은발, 맨발. 뜬금없이 국어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간 조조에게 큰 기회가 찾아온 것은 분명합니다. 관도대전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될지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